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고졸사회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2단원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지금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실력 확인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문제 지금 여러분들 앞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의 들으시기 전에 미리 풀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풀어보시지 않고 보시는 거는 그렇게 큰 효과를 얻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문제 미리 풀어보시고 이 시간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지역마다 기후 요인이 다양한 것은 기후 요인의 영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음 중 기후 요인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자, 기후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온이나 강수량이나 바람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위도나 해발 고도나 지형이나 여러 가지 요인들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4가지가 나와 있는데 1번의 기온, 2번의 위도, 3번의 지형, 4번의 해류 가운데에서 자, 1번의 기온 같은 경우에는 기후 요소에 해당이 되지 기후 요인에 해당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위도나 해류나 지형에 따라서 기온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기후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봤을 때 기후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위도, 지형, 해류가 기후 요인에 해당이 된다. 따라서 1번의 기온은 기후 요인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기후 요소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2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식생 변화가 나타나는 기후 요인은 그랬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 보시면 열대림, 온대림, 침엽수림, 툰드라, 만년설에 이르기까지 해발 고도에 따라서 기온이 수직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느냐, 기온의 수직적인 분포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기온의 수직적인 분포는 무엇을 원인으로 하고 있느냐? 자, 해류의 영향이냐, 해발 고도의 영향이냐, 수륙 분포의 영향이냐, 지형의 영향이냐. 여기서는 해발 고도의 영향이다. 해발 고도에 따라서 이 같은 식생의 분포가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의 정답은 2번 해발 고도가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3번입니다. 다음은 대기 순환을 나타낸 것이다. 가장 올바른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각각의 지금 이제 그 대기 순환에 대한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극지방으로 갈수록 강수량이 많아진다. 그랬는데 극지방으로 갈수록 강수량은 줄어들게 됩니다. 많지 않죠. 다음, 중위도에서 적도 쪽으로 부는 바람은 편서풍이다. 그랬는데 중위도에서 적도 쪽으로 부는 바람은 편서풍이 아니라 무역풍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음, 가에서는 그랬으니까 여긴 지금 적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압대가 형성되어 강수량이 매우 적다 그랬는데 이 가 지역은요 저압대입니다. 적도 저압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곳은요 비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열대 우림 기후 같은 데 보면은 연중 고온 다습하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거의 매일 오는 그 스콜 같은 것들이 매일 내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1, 2, 3번이 전부 다 틀려서 4번이 지금 맞는 것 같은데 아열대 고압대 부근에서는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아서 사막이 많이 나타난다.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이제 고기압 때는 조금 맑은 날씨고 저기압 때는 조금 흐린 날씨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아열대 고압대 부근은 증발량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사막이 많이 분포한다라고 하는 것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하는 것 알 수 있겠네요. 다음 4번입니다. 다음 지도에 표시된 지역의 특색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지금 지도에 표시가 된 지역들을 보시면요. 아프리카 지역, 동남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북부 지역,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 북부 지역 전부 다 지금 열대 기후지대나 열대나 아열대 기후 지역 또는 건조 기후 지역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특색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자, 우선 강수량이 많죠. 그죠? 열대 기후 지역 강수량이 많습니다. 연교차가 적다. 연교차 적습니다. 그죠?
전선성 강수. 자, 전선성 강수는 뭐를 전선성 강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차가운 기단과 따뜻한 기단이 서로 부딪혀가지고 오랫동안 비가 내리는 이러한 현상. 우리가 그냥 흔히 장마를 연상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열대 기후 지역은 장마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선성 강수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것 같고요. 수상가옥, 나무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 너무 더우니까 고상가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높은 곳에다가 좀 그 집을 지어가지고 좀 서늘하게 사는 그러한 모습들 열대 기후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따라서 4번의 정답은 3번의 전선성 강수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다음 5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기후 그래프가 나타나는 지역에서 발달하는 대표적인 농업 형태는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그 첫 시간에, 이 단원 첫 시간에 기후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 기후 그래프는 이제 기온과 강수량을 꺾은선 그래프와 막대 그래프로 표현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같은 기후 그래프가 나타났을 때 이 기후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좀 올바르게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최근의 문제들은 이렇게 그래프를 해석하는 정도로 어렵게 나오지는 않았었는데 간혹 가다가 이런 문제들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굉장히 곤경에 빠뜨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주어지는 대로 그냥 이런 건 이런 거야 라고 그냥 외워가지고 공부를 하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기후 그래프를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겨울 1월이나 12월 같이 좀 날씨가 추울 때도 온도가 평균 기온이 10도를 넘습니다. 10도를 넘어요. 그리고 평균 기온이 한창 무더울 시기에는 20도가 넘어가죠. 우리나라 여름철 기온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여름철 기온이랑 거의 비슷한데 겨울철의 기온은 우리나라보다 한 10도 정도 더 높기 때문에 연교차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연교차는 상대적으로 낮고. 그러니까 이 기후는 일단 대륙의 영향보다는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해양성 기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음에 강수량을 보시면 강수량은 우리하고 조금 반대죠. 우리하고 조금 반대로 1, 2, 3월에 또 10월, 11월, 12월은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좀 높은 반면에 6, 7, 8월 우리나라에서는 한참 비가 올 때 비가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여름철에 상당히 비가 적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름철에 상당히 온도가 높은 반면에 강수량은 상당히 낮아서 상당히 건조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느냐면, 자, 여름철에 기후가 상당히 낮아요. 건조합니다. 온도는 상당히 높아요. 고온이죠. 자, 여름철에 고온 건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리스본 지역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온대기후 지역 가운데에서 이 같은 기후를 가지고 있는 기후를 우리는 지중해성 기후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름철에 고온 건조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후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지역의 남부 유럽에서 이 같은 기후들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여름철에 고온 건조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중해성 기후는, 자, 지중해성 기후에서는 어떤 농업이 이루어진다 그랬습니까? 자, 여기에서는 수목농업이 행해진다. 올리브, 포도, 무화과, 코르크 등등등등 이러한 과실수들을 재배하는 농업이 상당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지중해성 기후에서는 수목농업이 발달을 한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이 기후 그래프를 통해서 이것이 지중해성 기후를 나타내는 그래프다. 이 기후 그래프가 지중해성 기후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중해성 기후에서 발달하는 농업 형태가 뭐냐라고 물어봤으면 상당히 문제가 쉬웠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그래프를 해석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것은 여름철에 고온 건조한 기후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핵심으로 여러분들이 도출을 해내셨어야 될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중해성 기후라는 걸 찾는 건 어렵지 않았을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중해성 기후에서 수목농업이 발달한다라고 하는 건 금방 찾으실 수가 있었겠죠. 정답이 여기서는 2번이 정답이 되는 것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 그래프나 표 같은 경우에는요. 이러한 그래프나 표에서 정답들이 전부 다 들어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유추해내느냐. 이 지중해성 기후야 라고 하는 걸 그냥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키워주셔야 된다 하는 것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쉬운 문제만 나오지는 않아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딱 주워놓고서 답만 꾹꾹 찔릴 수 있는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문제가 조금은 생각을 좀 해야 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항상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랄게요. 다음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기후의 영향으로 나타난 것이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틀린 것. 자, 첫 번째. 열대 기후의 수상가옥. 아까 보셨죠? 열대 기후에서 수상가옥 나오는 거. 나무 위에다 집을 짓는다. 나옵니다. 남도의 싱거운 음식. 남도는 따뜻한 지역이기 때문에 싱겁게 먹죠. 네, 싱거운 음식 기후의 특성입니다. 영향입니다. 다음 울릉도의 우대기. 그랬는데 우대기라고 하는 거는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서 눈은 폭설에 대비해 가지고 이동 공간을 확보하는 그 방설벽을 우리가 우대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거 역시도 이제 기후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음 4번. 건조 기후 지역 가옥의 넓은 창문. 그랬는데 건조 기후라고 하는 거는 습기가 없잖아요. 메마른 기후잖아요. 그런데 넓은 창문을 넓게 지었어. 넓게 지었으면 바람이 굉장히 잘 통할 거 아닙니까? 건조 기후 지역의 바람 자체도 굉장히 메마른 바람일 텐데 과연 이러한 메마른 바람을 불어오도록 하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조 기후 지역은요. 일단 햇빛이 좀 적어야 돼요. 일사량 햇빛을 좀 피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그리고 그 벽을 반사시키기 위해서 빛 반사를 위해서 그 벽 자체도 하얀색으로 칠합니다. 넓은 창문이 등장을 하는 건요. 건조 기후 지역이 아니라 열대 기후 지역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문이 넓다라고 하는 거는 건조 기후 지역의 가옥 특징으로는 맞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6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 하는 것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7번입니다. 다음 지도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지도 보시면 표시가 된 지역이 있는데 이 표시가 된 지역이 지금 보시면은 미국의 서쪽 로키 산맥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남미 지역의 안데스 산지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요 유럽 지역의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안데스 산맥, 로키 산맥 왼쪽 지역, 요 지역이죠. 요 지역은 태평양 연안이죠. 그래서 요 지역과 지금 이 지역, 알유산 열도 지역을 지나서 이 필리핀, 인도네시아 지역까지, 이 지역까지는 이제 우리가 환태평양 조산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와 환태평양 조산대, 대표적인 신기습곡산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신기습곡산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여기 지각이 불안정해서 산지는 굉장히 높고 험한데 지각이 불안정해서 화산과 지진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럼 7번 보죠. 지도에 표시된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뭄, 홍수, 지진, 태풍 그랬는데 신기습곡산지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아셨다라고 하면 지진, 화산 폭발 이 두 가지 생각하셨어야 돼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정답은 3번의 지진이다라고 하는 거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입니다. 아프리카 사헬지대에서 발생하는 사막화 현상의 원인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사막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 사막화 현상이라 사막화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사막이 아니던 곳이 사막으로 변하는 게 사막화죠. 그죠? 그러면 과거에 뭐 초원이라든지 과거에 무슨 뭐 밀림지대처럼 이렇게 풀이 좀 자라고 식물들이 서식하던 공간이 그렇지 못한 곳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막화 현상, 지진과 화산 활동에 의한 피해로 사막이 등장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아까 우리가 앞에 문제에서도 살짝 봤는데 3번 문제였었나요? 한번 봤는데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아서 사막이 형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지진과 화산 활동에 대한 파괴는 아닙니다. 두 번째, 자원 개발에 따른 환경의 파괴. 밀접한 연관은 없는 것 같아요. 다음 3번, 부족 간 갈등으로 인한 경지 파괴. 그러니까 농경지를 막 없애면 사막이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 4번, 농경과 목축에 의한 식생 파괴. 이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농경이라고 하면은 열대기후 지역은 아프리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동식 화전 농업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낮은 풀들을 전부 다 불을 질러가지고 싹 태워서 그 재를 거름 삼아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그렇게 재를 만들어서 농사를 짓고 나면 그 땅 자체는 굉장히 황폐화됩니다. 다시는 농사를 짓지 못해요. 그리고 두 번째, 목축을 하게 되면요, 이제 소나 양, 뭐 이런 가축들이 초원의 풀들을 뜯어먹겠죠. 그럼 풀이 없으면 풀이 다시 나면 좋은데 풀이 다시 나려고 뭐 이렇게 씨가 있거나 그랬을 때 가뭄이 오래 들면 이 씨들이 전부 다 타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풀이 나질 않아요. 그러면 가물어서 사막으로 변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농경이나 목축에 의해서 식생이 파괴됨으로써 과거의 초원이었던 지역이 사막으로 변하는 현상,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한다? 사막화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8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된다 하는 것 알 수 있겠네요. 다음 9번입니다. 다음 중 조산운동의 결과로 형성된 지형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조산운동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구 내부에서 에너지가 솟아 올라가지고 지각이 융기하면서 산을 만드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조산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형의 형성작용 가운데에서 내인적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내인적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형, 이 지형에 해당하는 게 뭐냐? 첫 번째, 범람원. 범람원이라고 하는 거는 퇴적 지형이죠. 퇴적 지형. 그러니까 외인적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지형이고요. 갯벌 역시도 해안 퇴적 지형입니다. 외인적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신기습곡산지. 신기습곡산지는 습곡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산지입니다. 그러니까 조류운동에 의해서, 조산운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리아스식 해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내용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대표적인 침수 해안 중에 하나죠. 외인적인 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지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9번의 정답은 신기습곡산지 3번이 정답이 된다 하는 것 알 수가 있겠네요. 다음 10번입니다. 다음 중 외인적 작용에 의해 형성된 지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랬습니다. 외인적 작용에 의해서 형성이 된 지형으로 볼 수 없다. 그랬으면 뭐예요? 반대니까 내인적 작용에 의해서 형성이 된 지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용암대지. 용암대지는 화산의 분출로 인해서 형성이 된 땅이니까 이거는 내인적 작용에 의해서 형성이 된 지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번이 여기서는 바로 정답이 되겠네요. 삼각주, 대표적인 퇴적 지형이고요. 선상지, 마찬가지죠. 계곡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육지에 퍼져가지고 퇴적이 됐을 때. 해안 퇴적 지형, 마찬가지로 외인적 작용에 의해서 형성된 지형입니다. 따라서 정답이 10번엔 여기서는 1번이 정답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외인적 작용에 의해 형성된 지형으로 볼 수 없는 것. 굉장히 말을 좀 길게 어렵게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혼동하시면 안 되겠죠? 네, 정답 1번이다. 기억해 두십시오. 다음 11번입니다. 다음은 강원도 평창군 지역을 나타낸 지역이다. 이 지역 지리적 내용과 관계없는 것은 그랬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평창군 지역, 강릉시, 대관령 일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 일대, 고랭지 농업과 관련된 내용들도 설명을 많이 드렸고요. 산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태백산맥 인근의 관광산업도 상당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고요. 많은 것들을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자, 1번 보겠습니다. 동계올림픽을 유치했다. 네, 2018년도에 평창군에서 동계올림픽이 개최가 되죠. 지금 이제 몇 년 안 남았습니다. 두 번째, 고랭지 농업을 한다. 맞는 얘기죠. 대관령 주변이니까 고랭지 농업 이루어집니다. 다음 3번. 화산 지형이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산들은 화산들은 아니잖아요. 화산 지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관광산업 발달. 관광산업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대관령, 양떼목장. 이런 것들 지금 보면 양떼목장을 구경하러 사람들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양 키워가지고 양고기 먹으려고 양 키우는 건 아닐 테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관광산업 발달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이곳에, 이 근처에 스키장도 많을 거고, 여러 가지 위락시설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 11번에서는 화산지형. 너무나 생뚱맞죠? 네. 3번이 여기서는 정답이 된다 하는 것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12번입니다. 다음 중 신기습곡산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아까 신기습곡산지는 여러 가지로 설명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 내용 바탕으로 한번 보시죠. 첫 번째, 1번. 안정된 지각이다. 지각이 안정되어 있는 것은 고기습곡산지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기습곡산지는 지각이 불안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두 번째, 풍부한 석탄 자원, 지하 자원이 매장이 되어 있는 것도 고기습곡산지예요. 오래 묻혀 있었으니까. 신기습곡산지는 형성이 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러한 화석연료 자원이 매장이 되어 있긴 좀 어렵다 하는 것 생각해 두십시오. 3번. 화산 활동 활발. 화산 활동이 아직도 활발하겠죠. 지각이 불안정하니까. 4번. 고생대 습곡작용으로 형성되었다 그랬는데 신기습곡산지 같은 경우에 중생대 이후에 습곡 활동으로 인해서 형성이 된 지형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12번의 정답은 3번이 여기선 정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신기습곡산지는 두 가지 반드시 기억해 두시라고 그랬습니다. 화산과 지진. 지금 이 두 가지가 문제 다 나왔어요. 다음 13번입니다. 다음 지형도에 나타난 두 하천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강원도 정선군과 전라남도 나주시의 지도가 나와 있는데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여기에 있는 하천들이에요. 하천. 지금 가에 나와 있는 하천은 굉장히 지금 구비가 상당히 심하죠. 지금 이 가의 하천은 우리가 감입공유하천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지금 구비는 좀 심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에요. 이건 우리가 자유공유하천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용 설명할 때 말씀드렸었죠. 감입공유하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상류 지역에 주로 나타나 하천의 중상류 지역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자유공유하천은 하천의 하류 지역에 주로 나타난다. 그래서 감입공유하천은 유속이 빠르고 하방 침식이 주로 일어나고 자유공유하천 같은 경우에 유속이 느리고 측방 침식이 일어난다. 그러한 내용들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그러면 설명으로 바른 걸 골라라 그랬죠. 1번 가하천보다 나하천의 유속이 빠르다. 그랬는데 유속은 감입공유하천이 훨씬 더 빠르니까 가의 하천이 더 빠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2번 나하천보다 가하천의 유량이 더 많다 그랬는데 유량은 자유공유하천이 훨씬 더 많죠. 2번도 여기서는 맞는 얘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 3번 나하천보다 가하천의 퇴적물의 입자가 더 작다 그랬는데 자 하류는 유속이 느리죠. 유속이 느리기 때문에 퇴적물의 입자가 작습니다. 근데 상류, 중상류 지역은 유속이 빠르니까 입자가 작은 것들은 다 굴러 내려갈 거고 입자가 좀 큰 것들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하천의 퇴적물 입자는 나하천보다 더 큽니다. 3번도 틀려요. 그럼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어떤 내용인지 보죠. 나하천보다 가하천이 하상과 주변 지역과의 고도차가 크다 그랬는데 자, 하상이라고 하는 거 밑바닥이죠. 밑바닥과 주변 지역과의 고도차가 크다. 그러면 밑을 조금 많이 수심이 깊다는 거죠. 왜? 지금 가하천
감입공유하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하방 침식을 한다 그랬어요. 아래쪽을 깎아 내려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변 지역과 하상과의 고도차가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4번이 여기서는 정답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문제에서는 감입공유하천과 자유공유하천의 특징을 얼마만큼 잘 이해하고 있느냐, 잘 알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지금 묻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 생활들이 어떻게 변화할 텐데 이러한 내용들을 얼마만큼 잘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하는 것 알 수 있어요. 다음 14번입니다. 다음 그래프는 도시화에 따른 하천 유량의 변동을 나타낸 것이다. B 그래프에 해당하는 사례를 찾으면 그랬습니다. 지금 A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유량이 급격하게 늘었다가 쭉 줄어들었죠. 그런데 B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유량이 점점 늘어나다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 그래프에 비해서 이 유량의 변동이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유량이 도시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 서서히 들어온다라고 하는 걸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지금 이렇게 서서히 들어오는 걸까요? 도시화가 진행이 됨에 따라서. 자, A는 이제 도시화 이전이고 B가 이제 도시화 이후라고 본다라고 하면, 자, 첫 번째. 하수구나 배수구를 새로 정비하면 들어오는 물이 천천히 들어오느냐. 이 하수구나 배수구는 물이 나가는 길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수구나 배수구를 새로 정비했다 그러면 그게 뭐 어떻게 들어오든지 간에 빠져나가는 건 급격하게 빠져나갔을 겁니다. 나가는 게 굉장히 급했겠죠. 그런데 지금 이거는 그런 모습들도 아니에요. 자, 두 번째.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면 들어오는 물의 양이 천천히 들어옵니까? 아파트를 덩 지었어. 그러면 물이 들어오다가 물이 막 뒤로 가?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자, 아파트 건설과는 좀 상관이 없는 내용 같고요. 도시 내부에 녹지공원을 조성한다. 자, 도시 내부에 녹지를 조성하게 되면 이 녹지의 영향으로 물의 흐름을 조금 차단할 수 있죠.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홍수라든지 이런 것들 방지하기 위해서 나무들 많이 심고 이렇게 그 녹지를 조성하는 이유들이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유량의 유입 속도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은 도시 내부에 녹지 공원을 조성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새로운 포장도로를 건설했다. 포장도로를 건설하게 되면 오히려 물이 빠져나가질 못하죠. 그죠? 스며들질 못하니까. 비포장도로, 그냥 도로가 그냥 흙이어야지 이 도로가 물이 들어오는 속도가 조금 더 줄어들 텐데, 이 포장도로 건설은 오히려 물의 유입 속도, 유입량을 더 많아지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따라서 14번의 정답은 여기선 3번이 정답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유량의 유입 속도가, 물의 유입 속도가 줄어들게 된 것은 녹지공원 조성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 15번입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자, 다음 그림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가와 나가 어떠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가는 지금 리아스식 해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리아스식 해안. 그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피오르 해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곡에 지금 물이 들어가서 형성이 된 그러한 해안들이죠. 대표적인 이제 침수 해안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 리아스식 해안과 리아스식 해안과 피오르 해안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을 한번 보자는 거죠. 1번. 가, 나 해안 모두 해안선이 단조롭다. 어머, 이게 무슨 소리야? 자, 리아스식 해안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 그랬어요? 해안선의 드나들미 굉장히 복잡하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이거 1번 자체는 말이 안 돼요. 다음 2번. 나 해안, 피오르 해안은 절벽이 웅장하여 경치가 아름답다. U자형 계곡에 바닷물이 들어가서 형성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곡 자체의 경관은 상당히 수려하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 3번. 나, 또다시 피오르 해안.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볼 수 있다. 자, 피오르 해안은요, 빙하에 의해서 만들어진 해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해안은 둘째치고 우리나라에서 이 피오르 해안은 볼 수가 없습니다. 리아스식 해안은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서해나 남해에서 볼 수 있죠. 하지만 피오르 해안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어요. 네. 다음 4번. 가해안, 리아스식 해안은 빙식곡이 바닷물에 침수되어 형성되었다. 자, 빙식곡이 뭐야? 발음 똑바로 해야 돼. 잘못하면 큰일 난다. 자, 빙하에 의해서 침식이 된 계곡이 빙식곡이에요. 빙식곡. 자, 그러면 빙식곡, 빙하에 의해서 침수가 된 계곡에 바닷물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거는 아까 뭐라 그랬어? 피오르 해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가가 아니라 나 해안이 빙식곡이 바닷물에 침수되어 형성이 된 해안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는 정답이 2번이 정답이 된다 하는 것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5문제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내가 이해했느냐 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실력 확인 문제 풀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답을 맞추는 것보다 답을 맞춰나가는 과정,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이해했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복습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틀린 문제는 왜 내가 이 문제를 틀렸는지, 왜 잘못 해석했는지, 또 맞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제대로 이해해서 이 문제를 풀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